1번.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민법 조문 제373조 조문 그대로 따다 만든 문제인데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한밤중에 기타를 연주하지 말 것을 약속한 부작위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보통의 채권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제이행 청구도 가능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도 가능합니다. 2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떤 주의로 보존을 하여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거는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갖추어서 보존하여야 한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 문제와 같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암기하기 좋게 무친상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무상수취이니 그러니까 유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취를 해서 보존할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갖추면 되고, 친권자의 주의 의무, 또 세 번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 의무를 다할 때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면 됩니다. 2번과 같은 경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친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선관주의 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위에 다시 이 설명을 보면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한 명 한 명 개별을 다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보존을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4번. 특정물 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 채무의 성립 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좋은데, 선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 채무의 성립 시부터 이제 정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도하기까지, 물건을 인도하기까지가 선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 즉 선관주의 의무는 이행기가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부담하는 게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자가 만약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지체에 따른 손배 책임을 진다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가 있을 때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관주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배 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거는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나의 물건이, 내가 보존해야 할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아니다, 나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채무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나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6번. 임치인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무상수취인이었거든요. 무상수취인. 두 번째가 무친상이었는데, 무상수취라는 거는 유상수취가 아니라 무상수취라는 거잖아요. 돈을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수취일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을 하고, 비교해서 유상수취, 즉 보수를 지급하고 보관을 맡겼을 때에는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 위에서 말했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설명. 보수 유무에 관계없지 않거든요. 보수를 받으면, 즉 유상수취를 할 경우에는 유상수취, 또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는 무상수취를 할 경우에, 무상수취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로만 하면 되지만 유상수취를 할 경우에는 성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7번.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 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이거 틀린 설명입니다. 채권 성립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의 형상대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거는 민법의 462조 조문을 그대로 따다 만든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는 이행기, 지금 이행하려는 이 이행기 현상 자체에 그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채권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그 모습 그대로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8번. 채무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특정 물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물의 상태가 혹시나 변질, 훼손 되더라도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로 그대로 인도하면 되고, 다만 그 변질이나 훼손에 채무자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게 따라올 수 있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9번. 특정물 채권의 채무 변제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 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 주소이다.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이것도 민법 467조 1항을 보면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보면 자전거를 대여를 하는데 1시간 대여를 했어요. 그럼 자전거를 1시간 타고 다시 이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자전거를 가서 돌려주느냐? 당연히 대여한 곳이죠. 대여한 곳. 이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는 사장님의 집 주소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여한 곳에 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물의 인도는 특정물 채권의 채무 변제 장소는 동일한 말입니다.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도 민법 조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467조의 1항. 10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민법 375조 종류채권에 관한 조문이고요. 종류채권.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1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이거 아까 위에서 나온 문제랑 동일한 건데 임의로 정하면 안 되고 당연히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틀린 설명이죠. 틀린 설명. 그 다음 12번.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내용, 이 계약에 따라서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13번.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있습니다. 틀린 설명이에요. 계약에 의하여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종류 채권이 특정되게 됩니다. 즉, 당사자의 계약이 있다면 특정의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이때에서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 목적물의 특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같은 문제인데 계약에 의해서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있다. 14번.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에 특정이 생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그때 가서 특정이 생깁니다. 맞는 설명. 15번.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 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민법 460조 본문에 따른 내용인데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다시 말하면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특정이 됩니다. 만약에 인도할 목적물을 운송기관에 위탁해서, 예를 들면 우편이나 철도 같은 운송기관에 위탁해서 발송하는 것만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 특정이 되는 것이냐? 이때 특정이 되는 건 아니고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정이 됩니다. 16번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이게 어감상 뭔가 틀릴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추심채무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추심채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구두의 제공, 즉 변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구두의 제공이 있으면 통지를 하면 이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특정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종류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심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17번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민법 375조 2항 내용인데요.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이 되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즉,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다. 한 번 더,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18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 채권을 가르쳐서 금종채권이라고 하는데, 금종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 하면 채무자는 변제를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19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는 민법 377조 2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민법 조문인데 채권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채권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100달러짜리가 강제 통용력을 잃었으면 우리나라 통화 갑자기 5만원권으로 변제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다른 100달러가 아니면 1000달러라든지 아니면 10달러라든지 이런 그 나라 통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20번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민법 378조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이미 지정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 이행지, 그 다른 나라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21번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 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이행기의 외국환 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채무 이행기의 시세가 아니라 현실 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해 환산합니다.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 채권인 외화 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 채권에 변제 충당을 할 때는 그 환산 시기에 대해서 일단 법에 변제기라는 표현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를 이제 잘 새겨봤을 때 이게 조심해야 하는데, 환산 시기는 이행 시기가 아니라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현실 이행시, 다시 말하면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의 왜곡한 시세에 의해 환산하여야 합니다. 22번. 집행법원이 경매 절차에서 외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 채권 성립 당시의 왜곡한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외화 채권 성립 당시의 시세일까요? 아니죠. 위에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 이거는 경매 절차에 관한 얘기니까 성립 당시가 아니라 배당 기일 당시. 배당 기일 당시라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변리사에서 2015년에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23번.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할 때, 즉 이행기를 환산 시기로 해야 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즉 이것도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하여야 할 때, 이행기가 아니라 채무자가 현실로, 실제로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실로 이행하는 때랑 이행하여야 할 때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야지 강제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때 이행기를 환산 시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참고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채권자가 대용권을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재판상 청구. 이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의 가장 가까운 시기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의 환율을 환산 시기로 봅니다. 이거는 참고하면 좋겠고요. 이거는 사실 사시 96년도 기출과 법원 행시 2011년 기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24번.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금전 채무 관련해서는 미리 이걸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 채권의 특징. 첫 번째, 이행 불능이 없다. 금전 채권은 이행 불능이 없고 이행 지체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돈을 안 갚아요. 채무 불이행 시에는 무조건 과실로 못 갚았어. 이게 통하지가 않고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손해 입증이 불필요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를 않아. 근데 여기에 따른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돈을 갚지 않은 것, 채무 불이행한 것 그거 자체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 입증이 불필요합니다. 네 번째, 손해배상은 법정이자가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은 법정이자가 원칙. 단 그보다 높은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높은 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보다 낮은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서 법정이자대로 갚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금전채권의 특징 4가지. 이행 불능이라는 건 없어요. 이행 지체만 있을 뿐. 두 번째, 채무 불이행 시에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고, 세 번째, 손해 입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네 번째, 손해배상은 법정이자가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24번 문제를 보면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맞는 거죠. 이행 불능이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위험 부담 문제도 없죠.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 불이행 시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맞습니다. 25번.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말했죠. 손해 입증은 불필요하다. 26번.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채무 불이행 시에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전 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를 약정했다니까. 별도의 이자를 약정한 약정 이율이 있는데 왜 법정 이자를 지급하죠? 이자가 약정했는데 이게 만약에 법정 이자보다 낮거나 높거나 해서 법정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가 그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사후적인 문제이지 일단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당연히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알아가면 좋을 부분이 있어서 여기 살짝 적어 볼게요. 요렇게 할게요. 397조 민법인데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1항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법정 이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27번도 이자를 약정한 경우 약정 이율이 있다면 법정 이자가 아니라 그 이율에 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법정 이율보다 높은 약정 이율을 정했다고 하면 그 높은 약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근데 약정 이율을 법정 이율보다 낮게 정했다고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는 게 특이하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28번.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 이율에 의하여 지연 손해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대로 맞는 설명입니다. 29번.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이름 자체를 뜯어보면 지연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돈이지 이자 얘기가 아닙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추가적으로 민법 제163조 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30번.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 이율은 모두 연 오픈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인데 틀린 설명입니다. 법정 이율, 민사채권은 연 오픈이 맞는데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사채권의 법정 이율은 연 6푼입니다. 연 6푼.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살짝 알아둘 거는, 채권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이 나올 텐데,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제 서면이 나올 건데, 금전 채무를 이행해라. 이행명령의 소장 또는 서면이 나올 텐데, 이 서면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부과됩니다. 민사채권은 연 5푼, 상사채권은 연 6푼. 근데 이게 소를 제기를 해버려서 금전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를 해서 이행명령이 나오고, 그럼 이러한 소장이나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다고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 31번. 원본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 양도 당시 그 이자 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는데 안 갚은 이자 채권이 있으면 이거는 양도되기 전에 이미 갚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인에게 넘어가지가 않죠. 그냥 양도인이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거는 아니고요. 32번. 위 최고 이자율은 약정 변제 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약정 변제 시점이 아니라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고, 참고로 연 20%입니다. 연 20%를 최고 이자율로 정했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 33번.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초과 부분은 유효 아니라고 했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계약을 체결해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34번.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자 제한법의 2조 5항인데 이거는 법무사 시험에 2008년도에 나온 거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이 법무사 시험 8년도에 나왔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서는 이 법
즉 이자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36번. 토지 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종류채권이 아니라 선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민법 380조를 보면은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도 없고 강제 집행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채권의 성격은 선택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37번.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것도 민법 380조를 보면 좋은데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이 채권의 목적을 따르려면 선택을 해서 확정을 해야 하는 건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가, 나는 어떤 행위를 선택해서 확정하겠다고 채무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38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권 행사 기간 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선택을 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참고로 최고했음에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선택권은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가 안 했잖아.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내가 선택할게 라고 해서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9번. 선택권자가 제3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즉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합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어디에게 가냐면 또 채무자에게 이전합니다. 40번.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 나오네요.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1번.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당사자의 일방의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의사표시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예외적으로 한 번만 말하면 1972년도 판례긴 한데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아요.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이 방해 행위를 해서 선택의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일단 원칙은 선택의 의사표시는 동의가 있어야 철회를 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42번.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일방이 안 되는 이유는 선택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제3자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선택권을 준 사람조차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도 모를 뿐더러 선택권을 준 사람조차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43번. 토지 양도가
선택 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 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택 시가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선택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이거를 선택의 소급효라고 합니다. 민법 386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토지 양도가 선택 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소급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깁니다. 중요해요. 노무사 2022년도에 출제됐습니다. 44번. 선택 채권에서의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A와 B 중에서 골라야 되나 봐요.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틀렸죠. 그림으로만 봐도 B가 남아있는데 왜 소멸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함께 이거를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급부 불능에 대한 특정. 첫 번째, 하나가 원시적 불능이 될 때는 잔존 급부를 당연히 선택하면 되고,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선택권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책 사유로 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전쟁,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후발적인 불능이 됐으면 잔존급부로 당연히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권이 없는 자의 귀책 사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선택 채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나는 내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내가 불능이 되었어.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면 그냥 나는 불능급부를 선택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 불능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됩니다. 뭐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채무가 있었으면 채무를 면제해달라든지 내가 나의 선택권이 있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44, 5, 6 다시 볼게요. 선택 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 소멸하지 않고요.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45번.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내가 선택권자네요. 채권자가 선택권자일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 불능이 된 때에는, 즉 선택권이 없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이행 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자, 즉 선택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했으면 선택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즉 채권자가 선택권자인데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잔존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그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6번. 채권 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 즉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자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왜 나의 선택권이 제한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능으로 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잔존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즉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만약에 불능이 됐다면 채무자는 잔존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잘못이 아닐 때, 즉 선택권이 없는 자의 과실로 인하면 선택권자는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거나 또는 잔존으로 된 거를 선택하거나 어떤 걸 선택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